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할 수 없는 세상에 말이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들른 커피숍에서 로봇이 당신의 라떼를 만들어줬을 겁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줄도 짧고 주문도 빠르고 실수도 없죠. 우리는 박수를 치며 세상 참 좋아졌다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는데 사람들의 얼굴은 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걸까요? 역설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자동화의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우리 대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명암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목격하고 있는 노동의 종말에 대한 현장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적나라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그 무서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네 커피숍에 나타난 불청객. 여러분, 오늘 아침 커피 어디서 드셨나요? 최근 동네 커피숍, 특히 저가형 커피 브랜드인 메가커피 매장 구석에 낯선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대신 은색빛을 내는 육중한 로봇팔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죠. 처음엔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 로봇이 타주는 커피는 맛이 어떨까? 하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SNS에는 샵 로봇바리스타, 샵 미래카페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알바생 눈치 안 봐도 되겠네? 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이 좁은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두를 계량하고 탬핑을 하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내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정밀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숙련의 가치가 붕괴되는 순간.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인간 노동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로봇은 단순히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기계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사를 조이고 용접을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의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숙달된 바리스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학습했습니다. 인간이 수개월, 수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는 숙련도를 로봇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복제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입 바리스타가 제대로 된 크레마를 뽑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원두의 양, 탬핑의 압력, 추출 시간과 온도, 이 모든 변수들을 몸으로 익히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숙련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 노동자의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요,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1시간 만에 완벽한 바리스타가 됩니다. 게다가 한 매장에서 최적화된 레시피는 전국 모든 매장의 로봇에게 동시에 공유됩니다. 인간이라면 일일이 가르쳐야 하는 노하우가 클릭 한 번으로 수백, 수천 대의 로봇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기하다고 감탄하는 사이 로봇은 이미 인간의 숙련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도 불과합니다. 볶음밥 로봇을 보여주는 것. 일본의 한 식당에서 화제가 된 볶음밥 로봇을 보셨나요? 프라이팬을 돌리는 손놀림이 예술입니다. 30년 경력의 중화요리 셰프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한 웍 던지기를 구사합니다. 사람이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걸릴 법한 고된 일을 로봇은 24시간 동안 수행합니다.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이죠. 더 무서운 건 이 로봇이 만든 볶음밥이 더 맛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동작이 장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 세기, 재료 투입 타이밍, 프라이팬을 흔드는 각도와 속도. 인간 셰프라면 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0.1초 단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차 없는 항상 일정한 맛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합니다. 기술은 이제 인간의 경험과 감각마저 데이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 비용의 소멸.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점주들은 비싼 초기 비용을 들여 로봇을 들일까요? 한 대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하는 로봇을 굳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 논리는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 냉혹함 속에 우리 시대 노동시장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초보자를 가르칠 시간과 비용이 사라졌다는 한 점주의 말은 뼈아픈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로봇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 비용의 소멸입니다. 인간 직원을 고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월급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채용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인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봐야 합니다.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 다음엔 교육입니다. 신입 직원은 처음 2, 3개월 동안 거의 전력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존 직원들의 시간을 뺏어가며 배웁니다. 이 기간 동안 점주는 월급은 주면서도 제대로 된 생산성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들이 따라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한 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월급의 1.5배에 달하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월급 200만 원짜리 직원의 실제 비용은 300만 원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아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동료와 갈등을 빚기도 하며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결근하기도 합니다. 점주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로봇의 무자비한 가성비. 반면 로봇은 어떨까요? 감정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병가를 내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 세팅되면 교육 비용이 0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메가커피의 로봇 바리스타는 대당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비싸 보이죠? 하지만 이 로봇은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2명분의 노동력입니다. 월 250만 원짜리 직원 2명을 고용하면 실제 비용은 월 750만 원입니다. 부가 비용을 포함. 1년이면 9천만 원입니다. 로봇은 1년이면 본전이고 2년 차부터는 순이익입니다. 게다가 로봇은 5년, 10년을 일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계산이 있습니다. 로봇은 실수를 하지 않으니 재료 손실이 없습니다. 고객 컴플레인도 줄어듭니다. 매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비용은 급감합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가성비 면에서 압도하는 순간 노동시장의 문법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의 교훈. 여러분, 사실 이런 공포는 처음이 아닙니다.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망치를 들고 기계를 부쉈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1811년 영국 노팅엄의 직지물 공장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밤중에 공장에 침입해 직지 모기를 파괴했죠. 그들의 절규는 간단했습니다. 기계가 우리의 밥줄을 끊고 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죠. 신문들은 연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쏟아냈습니다. 지식인들은 사회의 붕괴를 원고했고 노동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땠나요? 왜 그때는 괜찮았을까? 놀랍게도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번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기계가 인간의 근력을 대신하자 인간은 지능을 쓰는 더 고차원적인 일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농부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고 공장 노동자는 기술자가 되었으며 기술자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증기이관이 짐을 나르자 인간은 증기이관을 만들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직지모기가 옷감을 짜자 인간은 디자인을 하고 품질을 검수했습니다. 기계가 단순 노동을 대체할 때마다 인간은 한 단계 위의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앤 것이 아니라 변화시켰습니다. 1800년 영국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1900년에는 10%만 농업에 남았습니다. 나머지 70%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공장, 철도, 상점, 사무실로 흘러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 일자리의 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괜찮을까요? 우리도 한 단계 위의 가치로 이동하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AI와 로봇 혁명은 그때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지만
지금의 기술은 인간의 뇌와 숙련 그 자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기이과는 인간보다 힘이 셌지만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직지모기는 빠르게 실을 짰지만 디자인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챗 GPT는 글을 쓰고 코드를 짜고 전략을 제안합니다. 미드저니는 그림을 그립니다. 알파폴드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합니다. 이제 생각하는 일 자체가 기계의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도망갈 더 고차원적인 영역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사다리의 끝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올라갈 계단이 없다면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번호표를 뽑던 그 시절.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육체 노동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른바 화이트 칼라의 성역이라 불리던 금융권은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집 근처 은행 지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걸 보셨을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주요 상권마다 있던 은행 지점들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은행에 가기 위해 오전에 일찍 출발하던 날들을. 번호표를 뽑고 30분, 길게는 1시간씩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경험을.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창구 직원과 마주 앉으면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내 일을 처리해준다는 신뢰감 말입니다. 하지만 그 풍경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이 대체한 인간의 전문성. 비용 절감의 사활을 건 주요 은행들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2018년 1168개였던 지점을 2023년 1040개로 줄였습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1068개에서 965개로 감소했죠. 그리고 이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이 줄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거래는 증가했습니다. 단지 그 거래가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번호표를 뽑고 30분씩 기다려 창구 직원과 마주 앉아 처리했던 업무의 90% 이상이 이제는 스마트폰 앱 안에서 해결됩니다. 계좌 개설, 앱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송금, 클릭 3번이면 됩니다. 대출 상담, 챗봇이 24시간 응대합니다. 대출 심사, AI가 3분 만에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AI 대출 심사가 인간보다 객관적이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인간 심사역은 하루에 20, 30건을 처리하지만 AI는 1초에 수백 건을 처리합니다. 게다가 편견이 없습니다. 고객의 옷차림이나 말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만을 봅니다. 꿈의 직장이 악몽이 되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과거 최고의 선망 대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너 은행 다닌다며? 라는 말은 선망과 부러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탄탄한 복지, 사회적 인정. 은행원은 중산층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은행에 들어가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점은 비용 덩어리가 되었고 그곳을 지키던 인간의 자리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금융노동의 종말을 예고하는 전조증상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잔인함. 최근 금융권의 희망퇴직 뉴스를 보면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하나은행은 1985년생, 즉 만 40세 직원들에게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무려 만 38세까지 그 대상을 넓혔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40살이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자녀들의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70대에 접어들며 의료비와 부양부담이 시작됩니다. 집 대출금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기업은 이들에게 짐을 싸라고 말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수억 원대의 위로금을 내걸며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사실상의 해고. 디지털 전환에 안정하지 못한 직관, 고연봉 직관, 생산성 대비 비용이 높은 직관, 기업들이 내세우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번역하면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해고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입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직으로 밀려나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눈치와 압박 속에서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위로금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희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퇴직안을 받아들입니다. 수억 원의 위로금이 생긴다는 것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돈으로 치킨집이라도 차리면 되지 않을까?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위로금을 받고 난들 기술에 밀려난 이들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는 마땅치 않습니다. 40대 중반의 전직 은행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금융 전문성? 다른 은행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도 자리가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창업? 통계를 보면 냉정합니다. 퇴직자들이 위로금으로 시작한 자영업의 새 5년 생존율은 30%도 안 됩니다. 70%는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바닥납니다. 재취업? 40대를 환영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경력이 화려하네요. 하지만 우리 회사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정중한 거절만 돌아옵니다. 결국 두둑한 위로금은 평생의 일자리를 맞바꾼 생존의 마감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주는 2억 원의 위로금. 그것으로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을까요? 단순 계산해도 월 4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코드를 짜는 AI. 공부만 잘하면 먹고 살 걱정 없다는 말도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기술의 침공은 이제 인간의 지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술을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거대 IT 기업들이 2023년부터 대규모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자의 비중이 유독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입니다. GitHub 코파일럿, 챗GPT, 클로드, 이런 AI 도구들은 개발자가 주석으로 로그인 기능 만들어줘 라고 쓰면 몇 초 만에 완성된 코드를 생성합니다. 과거 같으면 하루 이틀 걸릴 작업이 분 단위로 줄어듭니다. 더 놀라운 건 AI가 쓴 코드가 버그가 적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피곤하면 실수를 하지만 AI는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합니다. 결과는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 3명이 AI의 도움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7명은 필요 없어집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변호사 AI는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0.1초 만에 검색하고 분석합니다. 신입 변호사가 일주일 밤을 새야 할 법률 조사를 AI는 몇 분 만에 끝냅니다. 게다가 빠뜨린 판례가 없습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장부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과거에는 회계사가 며칠 걸려 하던 결산 작업이 이제는 버튼 클릭 한 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만 페이지의 판례를 분석하고 복잡한 장부를 대조하는 일에서 인간은 더 이상 AI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가치가 무너지다. 지식의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과거 고연봉을 보장하던 자격증의 힘은 급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수년간 공부하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을 새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자격증은 전문 지식의 증명이었고 높은 연봉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 전문 지식이 인터넷 어디에나 있고 AI가 더 정확하게 활용합니다. 자격증의 가치는 지식의 보유에서 지식의 활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활용도 AI가 더 잘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이제 그것은 과거의 노력을 증명할 뿐 미래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0% 사라진 신입 일자리. 자, 여기서 우리는 가장 비극적인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기회의 붕괴입니다. 단순히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세대의 진입로가 봉쇄되었다는 점입니다. 영국 구직 사이트 인디드의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챗 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신입사원 대상 일자리가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무직, 기술직, 고객 서비스직에서 신입 채용이 급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업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가르쳐서 키우느니 AI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입사원을 뽑아 2, 3년 교육시켜 전력화시켰습니다. 초반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AI가 신입사원이 할 단순 업무를 다 처리합니다. 데이터 입력, 보고서 초안 작성, 기초 분석, 고객 응대. 신입사원의 주 업무였던 이 일들이 모두 자동화됩니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사라지다. 신입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되려면 법대를 나와야 하지만 진짜 변호사가 되는 건 로펌에서 선배 변호사 밑에서 실무를 배우면서입니다.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도 실제 프로젝트를 해봐야 진짜 개발자가 됩니다. 실무를 배워야 전문가가 될 텐데 실무를 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잔인한 건 기업들이 이제 경력 3년 이상만 뽑는다는 것입니다. 신입은 안 뽑으면서 경력직을 요구합니다. 그럼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고용시장은 경력직만 원하고 신입은 갈 곳이 없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세대 간의 단절이며 고용 생태계의 뿌리가 뽑히는 기회의 붕괴입니다.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 과거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계층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기회였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 경력을 쌓아 전문가가 될 기회, 노력하면 보상받는 기회.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자격증을 따도 경력을 요구합니다. 경력을 쌓으려 해도 신입을 안 뽑습니다. 청년들은 무한 루프에 갇혔습니다. 결과는 청년 실업률 상승, 비정규직 증가, 포기하는 청년들의 증가입니다.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하나씩 포기합니다. 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소득이 사라지면 소비도 사라진다. 기업들이 로봇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행복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상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늘어납니다. 주주들은 박수를 칩니다. CEO는 성과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간으로 눈을 돌리면 무서운 그림이 보입니다. 일자리는 곧 소득이고 소득은 곧 소비입니다. 이것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볶음밥을 만들면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소득을 잃습니다. 은행이 지점을 닫으면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실직합니다. IT 기업이 개발자를 해고하면 그들은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를 할 수 없죠. 커피를 사 마실 여유가 없습니다. 외식을 줄입니다. 옷을 덜 삽니다. 여행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커피숍 매출이 떨어집니다. 음식점 손님이 줄어듭니다. 옷가게가 어려워집니다. 여행사가 도산합니다. 효율의 역설. 결국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되돌아옵니다. 인간을 몰아낸 효율이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합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 경제에는 재앙이 되는 현상입니다. 한 회사가 직원을 줄이면 그 회사는 이득입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동시에 직원을 줄이면 전체 경제의 소비가 급감하고 결국 모든 회사의 매출이 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로봇이 모든 일을 한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돈을 벌까요? 돈을 벌지 못하면 누가 로봇이 만든 제품을 사줄까요? 이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입니다. 자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을 제거하려 하지만 동시에 노동은 소비의 원천입니다. 노동을 제거하면 소비도 사라집니다. 로봇세와 기본소득. 해외에서는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아이디어는 로봇스입니다. AI 회사나 로봇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에게 특별 세금을 매기자는 것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여 실직한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5만 달러어치 일을 하면 그 소득에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 인간이 그 일을 했다면 소득세를 냈을 테니까. 이 세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기본소득입니다.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일까요? 기본소득은 간단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됩니다. 미친 소리 같나요? 하지만 실업률이 10에서 20%로 치솟을 미래를 대비하면 이것이 유일한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기계가 번 돈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자는 논리입니다.
어차피 로봇이 모든 생산을 담당한다면 인간은 소비자로서 존재하며 기본소득으로 생활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핀란드, 스페인,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까요? 로봇세만으로 충분할까요?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지 않을까요? 사회가 활력을 잃지 않을까요? 논쟁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에 있습니다. 첫째, 공감 능력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사, 치료사, 돌봄 노동자,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직업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둘째, 창의성입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창의적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셋째, 윤리적 판단입니다. AI는 효율을 계산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료 윤리, 법률 판단, 정책 결정, 가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은 인간이 담당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통찰의 시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하고 인간을 위해 사용할지 결정하는 인문학적 통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코딩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코딩을 해야 하는지,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윤리적으로 사용되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효율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학습의 시대. 또한 우리는 평생학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년마다 배운 지식이 쓸모없어집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적응하고,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50대, 6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하거나 도태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론, 속도를 늦추고 질문할 때. 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봇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상의 해고와 기회의 동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생존의 위협이라면 우리는 이 기술의 속도를 잠시 멈추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더 만족스러워졌는가?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가? 효율이 곧 행복인가? 경제 성장이 곧 삶의 질 향상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빠르게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회의 붕괴를 막고 다시 성장의 사다리를 세우는 일. 효율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를 만드는 일.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완하도록 방향을 잡는 일. 모든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로봇이 커피를 내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답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제해야지 기술이 우리를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술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